정치력이 결여되면 국가의 위기가 찾아오기 마련이죠. 이럴 때는 시민들이 나서기도 하는데 일본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과의 외교적 싸움에서 쓴맛을 보고 있는 일본에서 결국 일본인들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인 강제노역의 현장이었던 사도광산을 일본 정부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에 이달 1일 추천한 이후 국내에서 처음으로 대책을 논의하는 국제학술 토론회가 16일 열렸습니다. 한국에서도 대응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겁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이 비대면 방식으로 연 이날 온라인 토론회에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해 일제강점기 이전의 역사만으로 세계문화유산을 지정할 수 있고 애초에 조선인의 노동은 강제노동이 아니었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대한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나 동북아역사재단을 통해 발표문이 공개됐습니다. 정혜경 일제강제동원 평화연구회 대표 연구위원에 따르면 사도광산은 1500년대 중반부터 금은 채굴 작업이 이뤄진 광산으로 1940년부터 1945년까지 조선인 1519명이 강제노동에 동원됐습니다. 일본이 패전할 당시에는 1168명의 조선인이 강제노동 중이었습니다. 사도광산은 에도 막부, 메이지 정부가 소유하다가 1896년 미쓰비시 합자회사로 소유권이 넘어갔고 1989년 3월까지 채굴이 진행됐습니다. 현재도 미쓰비시 그룹 사나골드 사도가 광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고바야시 히사모토 일본 강제동원 진상 규명 네트워크 사무차장은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추천하면서 대상 시기를 에도시대로 제한한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인들조차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추진이 억지라고 보는 겁니다. 2006년 니가타현과 사도시가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시동을 걸었을 때만 해도 사도광산은 1596년에 발견돼 1989년까지 약 400년간 조업이 이어진 산업유산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일본 정부가 초점이 바뀐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바야시 차장은 역사 전체의 설명을 피하고자 사도광산의 가치를 전통수공업에 기반한 생산 시스템으로 한정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이는 일본 정부가 2015년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을 1910년까지로 한정해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던 꼼수와 닮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바야시 차장은 이어서 일본 정부가 역사 수정주의에 빠져 있다고 지적하고 사도광산이 세계유산이 됐으면 좋겠다는 주민의 바람을 왜곡해 역사 전쟁 등으로 부르며 정치에 이용하고 외교 문제로 변질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 유적협의회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위원인 강동진 경성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때는 탄생부터 소멸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정확하게 설명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강 교수는 바우하우스 건축양식을 대표하는 졸페라린 폐광산 근대 건축양식의 기법이 표출된 반넬레 공장을 예로 들었는데요. 특정 시기에 건축양식이 강하게 인지되는 세계유산의 경우에도 산업유산의 탄생에서 중지된 현재에 이르는 전체 변천 과정에 대한 가치를 증명했고 입증받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강 교수는 일본 정부가 에도시대 이전의 사도광산을 강조하는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메이지 시대 이후의 변화에 대한 치명적 한계나 약점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며 강제 동원과 관련된 역사 은폐가 주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일본 정부의 조선인 강제노동 부정에 대한 반론도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4월 국가총동원법에 따른 한국인 동원은 강제동원이 아니며 강제노동에 관한 조약에서 금지하는 강제노동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국인이 징용됐고 불행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전시에 이뤄지는 징용은 합법적이었다는 주장입니다. 또 국가는 징용에만 관여했을 뿐 당대에 이뤄진 모집, 관청을 통한 알선은 강제노동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입니다. 일본 정부의 주장은 강제노동을 처벌의 위협 아래 강요됐거나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노동으로 정의한 국제노동기구의 판단뿐만 아니라 일본 역사학계의 통설과도 충돌합니다. 무엇보다 일본 정부도 과거에는 모집과 관할선, 징용을 모두 강제동원으로 인정해왔다고 남상고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정책실장은 지적했습니다. 1997년 3월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참석한 스즈무라 데스요 문부성 중등교육국장이 교과서 검정과 관련해 답변하면서 모집이라는 단계도 결코 임의로 응모한 것이 아니고 국가의 동원 계획 아래 동원된 것으로 자유의사가 아니었다는 평가가 학설 등에 있어서 일반적이라고 답변한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남 실장은 일본 정부가 징용을 국가의 책임 회피 수단으로 사용하는 점을 고려해 한국에서도 징용이라는 단어를 주의해 써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그는 사도광산 한국인 동원이 특별한 사례가 아니고 일본의 한국인 강제 동원 정책을 반영한 것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본의 식민 지배 및 한국인 강제 동원 실태라는 커다란 틀 속에서 사도광산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 국민들은 억지를 인정하고 한국에 사과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일본 내각은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청와대를 비롯한 한국 정부의 대응이 적극적이라 우리 정부의 전략이 통했다고 볼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애초에 한국이 강제 노동을 이유로 세계유산 등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세계유산 등재와 그곳에서 일한 사람과의 관계가 등재와 관련이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는 것은 나뿐일까? 그렇게 말을 꺼낼 거라면 피라미드도 누가 건축했는지 물어보지 그래. 한국인이 강제적으로 동원돼 강제 노역했다는 역사적 사실이라니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총력전으로 노동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징용은 전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징용은 국민들로부터 노동력을 모으고 전략적으로 배치하여 군수품 등의 생산을 계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급료가 지급되었고 복리 후생도 있었습니다. 당시 병합되었던 한국 사람들도 일본 국민으로서 징용되었던 것입니다. 반면 나치 독일은 폴란드를 침공해 폴란드를 점령하고 폴란드인을 탄광 등에서 강제 노역시켰습니다. 당시 일본이 행한 징용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원래는 사도가네야마의 시설을 어떻게 후세에 남길 것인지의 선택사항으로 세계유산에 등재하고 보호하는 것이 일본 정부의 목적인데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강제노동 등 당시 상황과 맞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방해를 하고 싶다라며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한국 정부.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항상 한국 측이니까. 왜냐하면 일본의 포지션으로 말해볼 때 징용공에 대해서는 해결이 끝난 것이니까 정치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없지. 어쨌거나 징용공으로 옥신각신하는 건 한국 국내의 소송 문제일 뿐이야. 애당초 지역 주민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 내용을 그대로 다뤘을 뿐 정치인이 역사 왜곡에 이용했다고 하든 그것을 지역 주민이 신청 과정에서 반드시 조선인의 노역을 거론하라는 주문을 하든지 일본에는 언론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주창하던 그것 또한 권리. 유네스코에서는 지난해 2021년 일본의 주도로 관련국의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결론이 날 때까지 세계기록유산을 등재하지 않는 제도가 도입됐다. 세계유산위원회가 한 번 각하한 추진 후보가 그 뒤에 등재된 사례는 없다. 일본 정부는 당연히 알고 있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추진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입니다. 이 세상 모든 소식을 담은 올인박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